어릴 적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향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빨간색과 초록색 체크무늬로 물들어 있던 곳. 문을 열고 들어가면 후끈한 오븐 냄새와 달콤한 스파게티 소스 향이 코를 찔렀죠. 화려하게 장식된 샐러드바 앞에서 침을 흘리며 접시를 들고 줄을 서던 그 순간, 그곳은 바로 피자헛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피자헛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식 문화의 상징이자 접시 위에 올려진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90년대 말 대한민국 피자 시장을 지배했던 절대 강자, 당시 시장 점유율 70% 이상, 그 이름 앞에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하게 붙던 근본 중의 근본이었죠. 그런데 지금 혹시 주변에서 피자헛 매장을 보신 적 있나요? 어떤가요? 그 빨간 지붕의 웅장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피자헛은 우리 기억 속 영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배달 전문점으로 간판을 축소하고 마트 푸드코트에서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듯한 초라한 모습. 단지 경쟁이 치열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피자헛의 몰락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닌 변화해야 할 때 자만심에 사로잡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거인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했던 그 피자헛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근본을 잃고 폭망의 길을 걸었는지 그 충격적인 비즈니스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자 한 조각의 역사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대 기업의 경고등입니다. 자, 199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피자는 지금처럼 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짜장면과 치킨이 외식의 국룰이던 시절, 피자는 서양의 고급 문화였습니다. 이때 피자헛이 한국에 상륙했고 그들은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하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매장 경험이라는 전략입니다. 한국 피자헛의 성공은 오직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접시와 나이프 문화입니다. 피자를 손으로 들고 먹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포크와 나이프로 썰어 먹는 요리로 격상시켰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받고 직원이 서빙하는 그 과정 자체가 대접받는 느낌을 줬습니다. 생일 파티, 졸업식 뒤풀이는 무조건 피자헛이 국룰이었습니다. 둘째, 웨지 포테이토와 샐러드바입니다. 이 샐러드바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샐러드바를 이용할 때의 국룰 기억나십니까? 피자헛 샐러드바의 챔피언은 당연히 단호박 샐러드였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정체불명의 젤리들, 접시에 탑을 쌓아 올리는 그 행위 자체가 사치스러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메인 메뉴인 피자보다 샐러드바 때문에 피자헛을 갔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샐러드바는 고객에게 가성비가 좋다는 착각과 동시에 프리미엄이라는 만족감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샐러드바의 회전율을 높여 재료비를 절감하면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셋째, 치즈 크러스트 혁명입니다. 피자헛 이전의 피자는 빵 끝부분이 딱딱하고 맛없는 버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자헛이 빵 끝에 치즈를 넣어버리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습니다. 버려지던 빵 쪼가리가 가장 맛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덕분에 피자헛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독보적인 피자 명가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의 영업이익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성공 공식 안에 피자헛 몰락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자헛은 너무 오랫동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배달 전문점이 아닌 외식 공간 제공자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피자헛의 시그니처였던 빨간 지붕의 대형 매장들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2층 또는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좌석, 샐러드바 공간, 주방까지 이 거대한 매장을 유지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자헛은 매년 증가하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미노 피자는 애초부터 매장 경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오직 배달이었습니다. 주택가 안쪽 혹은 1층 코너처럼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공간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자헛이 임대료에 허덕일 때 도미노는 그 돈을 마케팅과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은 항상 합리적인 가격을 원합니다. 피자헛은 스스로를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했지만 경쟁사들이 맛대의 격차를 좁히면서 피자헛의 프리미엄은 단순한 비싼 가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자헛의 피자 한 판 가격은 경쟁사 대비
30에서 50% 비쌌습니다. 소비자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샐러드바 때문에 이 돈을 내야 하는가? 결국 피자헛은 시장의 대중적인 소비 기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배달 시장은 팽창하는데 피자헛은 여전히 과거의 접시 문화에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피자헛의 거대한 몸집은 변화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대형 매장에 막대한 투자가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부터 배달 전문점으로 바꿉시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피자헛이 느릿느릿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이 두 개의 결정적인 세력이 피자헛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는 피자헛의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30분 배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속도와 편리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자헛이 외식을 팔 때 도미노는 시간과 편리성을 팔았습니다. 도미노는 디지털 전환에 미쳤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모바일 앱과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피자헛이 전화 주문이나 구식 홈페이지에 의존할 때 도미노는 클릭 몇 번으로 피자를 주문하고 실시간 배달 추적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배달 민족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것을 원하죠. 도미노는 이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피자헛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할인 정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싼 피자가 아니다 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죠. 반면 도미노는 공격적인 화요일 40% 할인, 방문 포장 50% 할인 등의 전략으로 고객들을 길들였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피자는 정가에 사는 게 바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도미노는 이 할인 가격이 정상가가 되었습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피자헛은 무너졌습니다. 할인을 하자니 프리미엄 이미지가 훼손되고 할인을 안 하자니 고객이 경쟁사로 모두 이탈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피자헛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로 대표되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배달 앱은 피자헛의 거대한 매장과 비싼 인테리어를 순식간에 불필요한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피자헛의 빨간 지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피자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자헛만이 아니었습니다. 파파존스, 미스터 피자, 그리고 엄청난 가성비와 다양한 메뉴를 자랑하는 수많은 동네 피자들까지 모두 피자헛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자헛은 더 이상 접시 위의 요리가 아니라 배달되는 수많은 박스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비싼 가격과 느린 배달 시스템 때문에 배달 앱 평점에서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자헛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엄청난 수의 대형 매장을 폐쇄하거나 소규모 배달 전문점으로 전환하는 고육지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업이 망할 때는 전략적 실패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삽질을 반복합니다. 피자헛의 후반기 역사는 이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피자헛이 대형 매장을 축소하면서 가장 먼저 칼을 댄 것은 샐러드바였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샐러드바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뷔페 형태를 없애고 프리미엄 샐러드 단품 메뉴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피자헛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샐러드바죠. 피자헛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이자 향수의 근본을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샐러드바도 없는데 비싸기까지 하네? 그럼 도미노 먹지. 피자헛은 프리미엄 패밀리, 레스토랑과 저가 배달 피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 어느 쪽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체성만 혼란해졌죠. 피자헛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메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메뉴들은 성공했던 골든 메뉴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기만 했습니다. 리치 골드, 직화 불고기, 더블 퐁듀, 쉬림프, 메뉴 이름만 들어도 어지러울 정도로 수많은 옵션과 엣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피로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도미노나 다른 성공적인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시그니처 메뉴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복잡한 고민 없이 내가 아는 그 맛을 빠르게 주문하길 원했습니다. 피자헛은 가장 잘했던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유행에 휩쓸려 이것저것 섞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메뉴판이 마치 백화점 카탈로그처럼 복잡해지면서 고객들은 피자헛에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자헛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본사가 배달 시장 대응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거나 신메뉴 출시 비용을 요구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미 임대료와 비싼 원가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했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영진의 잦은 교체 역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CEO가 올 때마다 새로운 혁신을 외치며 또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브랜드를 끌고 갔습니다. 한때 모두의 피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저가 공세를 펴다가 다시 프리미엄으로 돌아가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자헛은 프리미엄 레스토랑이 될 수도 없고 배달 피자 강자가 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현재 피자헛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점을 늘리고 샐러드바를 선택사항으로 축소하고 가격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한국 피자 시장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확고한 배달의 강자로 자리 잡았고, 파파존스는 미국식 정통 피자라는 확고한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피자스쿨이나 고피자 같은 가성비 브랜드들이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피자헛이 돌아올 자리는 안타깝게도 너무 좁아졌습니다. 피자헛의 몰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가장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피자헛은 90년대에 압도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시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피자헛이다. 우리의 방식이 곧 국룰이다 라는 오만함이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샐러드바를 지킬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이미 배달 트럭에 인공지능을 달고 있었습니다. 둘째, 고객이 원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집중하라. 피자헛 고객들은 프리미엄 외식 경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경험의 형태가 매장에서의 샐러드바에서 집에서 빠르고 맛있는 피자로 바뀌었습니다. 피자헛은 그 변화를 감지했어야 했고, 그들의 강점인 맛과 브랜드 파워를 오직 배달 시스템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빨간 지붕에 피자헛 던디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직된 조직과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든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비즈니스 현실을 상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기업의 몰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